네, 안녕하세요. 우리 첫 시간에 파레토 최적이라는 거 배웠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는 좀 그러한 집체 교육에서 약간 최적화된 그 강사라서 동영상이 말도 좀 버벅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1급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가 에스핑 앤데르슨의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가지 단어를 배웠죠. 그것을 갖고 이 에스핑 앤데르슨은 복지국가를 유형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여러분들 자유주의 하면 아까 1929년 이전,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의 신자유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의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상품화가 커요, 작아요? 자유주의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장에서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작다. 자유주의. 그러면 계층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계층화는 크잖아요. 지금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층화는 상당히 크고 탈상품화는 작은 시대에 살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가 이 나라의 이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보험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부터 갈게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하면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1930년에서 1970년대 사이에 복지국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같은 단어로 쓴다 그랬죠? 이때는 어때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복지를 해주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탈상품화 정도가 어때요? 상당히 높다. 그럼 계층화는 어때요? 그 시대는 낮았다. 자,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복지국가를 앞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기대해보죠. 자, 여기까지 이론을 설명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라고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서도 우리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집합주의라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주의 하면 정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반집합주의 하면 그거에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부와 반대되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정부가 반대되는 거 뭐예요? 자유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반집합주의 하면 개인의 자유라든지 시장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소극적 집합주의는 아주 적극적이진 않지만 어때요? 정부의 역할을 일부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페이비언 사회주의. 자,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과연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봤더니 위의 정치를 활용한 개혁을 통한 점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점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르크스주의도 무엇을 강조하죠? 평등을 되게 강조하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평등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복지국가의 평등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복지국가는 어떻게 보면 돈을 걷어서 또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한순간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혁명을 통한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등과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조지와 일딩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에서 신우파라는 단어 나오고 있죠. 신우파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1970년대 말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신우파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겠어요? 거기 봤더니 정부 개입을 반대한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신우파라는 단어 나온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또 나오시죠. 1930에서 70년대 사이 사회민주주의, 적극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시장 분배 체제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수정,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전부 다 같은 단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르크스주의, 경제적 평등과 계급 갈등에 대한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복지국가 하면 일단 뭐가 축적이 돼요? 돈이 쌓이죠. 사회보험하면 돈이 거쳐지죠. 정부에서. 자, 돈이 거쳐지면 이게 평등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잖아요. 마르크스주의는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돈이 있다라는 것은, 돈이 모인다라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복지를 일단 부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페미니즘주의는 복지를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페미니즘 아시죠? 페미니즘. 자, 여성주의 복지를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을 한번 봐보세요. 남성들을 위한 정책인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인지. 자, 산재보험 남자들을 위한 건가요? 여자들을 위한 건가요? 국민연금 남자들을 위한 건가요? 여자들을 위한 건가요? 고용보험 남자들을 위한 건가요? 여자들을 위한 건가요? 가만히 봤더니 이것들이 이 제도들이 산업체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데, 이제까지 적어도 이제까지의 근로자는 남성이 많았어요? 여성이 많았어요? 남성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도를 보면 이 사회복지 정책 제도는 누구들을 전유물을, 남성들을 위한 정책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 오면서 지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산업화에 뛰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중도 노선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주의는, 자, 과연 복지를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긍정한다라고 생각하시죠? 복지는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녹색주의는 복지를 부정합니다. 왜? 우리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졌다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하겠죠. 내가 TV를 보고 싶으면 TV를 보고, 내가 좀 그래도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지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수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환경주의자들은 왜 그런 복지를 부정하느냐? 자, 수요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뭐가 가동돼야 되죠? 예, 공장이 가동돼야 되죠. 자, 공장이 가동되면 뭐가 생기죠? 다양한 환경 오염이라는 이런 게 선행되겠죠.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은, 자, 복지가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환경 오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조금 다르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인즈주의, 아까 얘기했죠. 케인즈주의 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유효수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효수요는 총수요, 모든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모든 수요, 세계 대공할 때는 국내 내수도 문제가 있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케인즈가 말하는 뭐를 늘려야 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그 유효 수요를 어디서 찾았다? 국책 사업에서 찾았다라고 했죠. 항만 건설이라든지 댐 건설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뭘 만들었다?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만들어지고, 노동자가 일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를 통해서 공장들이 가동하게 되죠. 그런데 케인즈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유효 수요와 케인즈의 경제학 책을 읽어보면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아까 땡 건설을 했는데 그것이 한 사이클을 돌면, 이 노동자가 돈을 벌고 수요하고 또 다른 공장이 가동하고 이 한 사이클가 돌면 처음보다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진다라는, 배가 된다라는 것이 승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에 의해서 1930에서 70년대에 그 유효 수요를 누르면서 승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제 이론을 펼쳐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같은 개념으로 그냥 꾹 보시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우파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로 보시면 시험 볼 때 엄청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우파 같은 색인데, 시장적 자유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절대적 가치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 원리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축소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재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의 제도와
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보시면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 기업의 조세가 부담이 되고 노동 비용이 증가하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해서 결국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래서 복지 지출의 증가는 생산 부분의 투자를 위축하기 때문에 또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것. 이러한 식으로 해서 복지국가,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결국은 산업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제 줄이고 시장에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3의 길이 있으나 우리는 그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제3의 길이라는 그 단어가 아까 얘기한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이론적 색깔을 띠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총론 끝나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문제, 욕구. 예. 자, 원래 이거는 여기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혼돈해요. 그래서 시험도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사회복지사.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욕구고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문제와 욕구와 목적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문제와 욕구와 목적은 이렇게 둥호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나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욕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추상적인 말이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좀 안 좋은 비유, 최근에 약간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예. 마약,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 마약을 하는 내 친구가 있다라고 쳐요.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마약은 상당히 문제죠. 그런데 그 마약을 하는 친구가 마약을 끊으려는 욕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는 문제와 욕구가 동일시돼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시작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잘 파악하느냐,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것에 대한 해결 욕구가 있을 때 이것을 뭐라 그런다? 문제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문제와 사회 문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회 문제는요, 일단 사회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도 그게 사회적인 가치 안에서의 틀이라 그러면 그거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를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또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 문제로 설정하지 않아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그것을 사회 문제라고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러한 내용을 사회 문제라고 정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슈화 되는 거죠. 이슈. 자, 그런데 이슈화 됐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정책에서 관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슈화 됐는데 그것을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문제 내가 어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 해결책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네. 정치하는 사람이 그 이슈화된 문제에 개입할 때 이것을 정책 의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아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젠다의 개념은 뭐다? 정치하는 사람이 그 이슈화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했을 때 이것을 정책 의제, 아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책 의제가 되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정책하시는 분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이 대안들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이냐. 그건 뭐예요? 대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문제와 이슈 아까 설명했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그 해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전문가나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이 그것을 사회 문제라고 정의할 때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 문제도요, 뭐가 있어야 돼? 이슈화돼야 그게 정책 의제로 가는데 이슈화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슈 촉발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슈 촉발 장치는요, 어떤 우연한 사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사건이 무엇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슈화시킬 때 그것을 이슈 촉발 장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적 사건들 이런 것들이죠. 자, 1997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었죠? 네, IMF가 있었죠. IMF 이전의 실업은 사회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COS처럼 그때 당시 1997년 이전에 실업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얼마나 게을렀으면 대학도 졸업했는데 직장도 못 구해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97년 이후에 IMF가 터진 이후에 실업자가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실업자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사회가 문제지. 사회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너가 일을 못하고 있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IMF, 이것도 이슈 촉발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였던 것이 사회 문제로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아젠다가 돼서 이제는 실업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 의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외부 주도형이 있고 동원 모형이 있고 내부 접근 모형이 있습니다. 자, 정책 의제의 주체는 누구예요? 정책가들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 주도형, 정책 의제에서 외부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외부 주도형은 우리가 먼저 사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회 문제가 돼서 그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공공 의제가 돼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의제, 정책 의제로 가는 것이 외부 주도형입니다. 반대로 동원 모형이 있어요. 동원. 자, 누가 동원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정책하시는 분들이 주체라 그랬죠? 그럼 동원 모형은 뭐냐면 정책하시는 분들이 먼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 모형은 정부 의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공공 의제로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워요. 새마을 운동이에요. 자, 새마을 운동은 시민들이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필요해 막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은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미 뭐를 했어요? 정부 의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막 강요했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월요일마다 길거리 청소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 동원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내부 접근 모형이에요. 자, 내부 접근 모형이에요. 주체는 항상 누구라 그랬어요? 정책 의제는 국가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죠. 내부 접근은 외부에서는 뭐 하는 거야?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접근하래요? 자기들끼리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방산업 같은 거 보세요. 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5대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 의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 의제로 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나요? 절대 물어보지 않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5대 필요하니까 이거 빨리 도입해라 이렇게 국가에 요구하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 결국 외부 주도형도 아니고 동원 모형도 아니에요. 국방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내부에서 정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한테 이슈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형을 뭐라 그런다? 내부 접근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하셔서 시험에 푸시면 되는데 요거 개념 좀 헷갈리니까 주체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외부냐 내부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책 대안의 형성. 아까 정책 대안은 어떻게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면 정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아젠다로 만든다 그랬죠. 정책 의제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정책 의제로 만들면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대안들. 그죠? 대안들이 몇 개 나오겠어요? 무수히 많겠죠. 이 무수히 많은 대안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 하나, 얘를 1번으로 하자. 이것을 결정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뭐다? 정책 대안의 형성이고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책 대안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 점진적 방법으로 한정의 수의 대안만 탐색하는 것, 그죠? 하나의 생각을 갖고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롭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건질 만한 것들을 건지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절대 비판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끝나기 전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죠. 그 다음에 델파이.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에서요, 델파이 하면 전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문가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는 것, 정리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델파이 하면 무슨 단어를 반드시 같이 기억해라?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 예측 방법, 유추한다라는 것. 자, 유추라든지 그 다음에 경향성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추는 비슷한 사건, 과거의 사건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 이것을 유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2, 3, 4의 대안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요 순서가 여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자, 1, 2, 3, 4에서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요. 234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서 미리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어떤 모형이 있다? 합리 모형이 있다. 합리 모형,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이 있고요. 자, 합리 모형부터 설명할게요. 합리 모형은 우리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에 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다? 가장 1, 2, 3, 4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합리 모형이다. 자, 근데 여기에는 약간 비판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아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사회복지 자체가 휴먼 서비스,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이러한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족 모형은 어떤 거냐면 합리 모형이 이렇게 순서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서 커트라인 이상의 대안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멈추고 이 대안을 선정하는 것, 이것을 만족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중 모형이 있어요. 점중 모형. 점중 모형은 기존에, 항상 기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기존의 대안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점중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혼합 모형이 있어요.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플러스 점중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점중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 모형.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이런 판단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모형. 엘리트는 특정한 그 분야의 엘리트에 의해서 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자, 쓰레기. 자,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찮게 선택된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데이트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싱글인가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자, 이상형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쁘고. 남자네. 지금 일단 남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예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착하고. 또, 성격 좋고. 요리도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돈? 돈도 좀 있고요. 능력도 좀 있고. 자, 결혼 포기하세요. 제발 이런 조건 가지시면 결혼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진짜 이거라 그러면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무엇이다? 합리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합리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만족 모형은 뭐냐? 솔직히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중에서 나는 적어도 착하고 요리 잘하고 능력, 요 세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있으면 나는 그래도 결혼할 거야, 사귈 거야 라고 이러한 커트라인을 정해서 이 수준 이상의 여자를 찾는 것, 이것이 뭐다? 만족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점중 모형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들 있죠? 또는 남자친구들 있죠? 보통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는 줄 아세요? 기존의 사람과 유사한데 조금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점중 모형에 의해서 대안을 선택을 한 거죠. 자, 혼합은 그렇게 설명하고요. 최적 모형은 뭐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조건들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연인이 만들어져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누군가가 부딪혔는데 얼굴을 딱 들으니까 이 여자다. 이 여자다. 자, 이 여자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키가 큰지 착한지 성격이 좋은지 요리 잘하는지 이거 다 파악했어요? 아니죠. 뭐에 의해서? 그냥 직관에 의해서. 그냥 순간 이 여자는 딱 내 여자라. 직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 최적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엘리트 모형은 어때요? 엘리트 모형은 뭐 교수님이 너 네 친구하고 살면 잘 살겠어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 엘리트 모형이죠. 쓰레기통 모형은 MT 때 가서 뭔가 게임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쎄쎄쎄 하고 자, 두 사람 껴안으세요 그랬는데 껴안았어.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되는 거 우연찮게. 그죠? 여기에서 보면 가장 비전문가적인 방법은 뭐냐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에 좀 더 근거해서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후에 수업은 또 다음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